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강역이 될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준수하며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울 내용은 소상공인 분들인 경우에 이제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먼저 대항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가임대차법, 우리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약칭으로 해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하거든요.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 적용 범위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고 계약갱신 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이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은 이제 임차인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7조, 권리금의 정의 등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배우실 내용은 이제 대항력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상가임대차법법 제 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상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임차인이 이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는 제3자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 건물의 이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양수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계약을 한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임대인의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임대인은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이 바로 이제 양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양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 575조 제1항과 그 다음에 제3항 제 57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상가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제 부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 그러니까 상가를 소재하는 관할의 세무서장의 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여기서 이 적용 범위와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영세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과 플러스해서 월세 곱하기 100으로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산 보증금은 4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 이제 2억인데 월세 700만 원으로 개혁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100만 원을 인상을 해서 월세를 800만 원을 인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기존에 환상보증금은 9억이었지만 월세를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다 보니까 환상보증금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이제 9억 원이고 과밀 억제 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부산광역시인 경우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인 경우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포함된 지역 군지역과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인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3억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어떻게 볼까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제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또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기간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3항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좀 예민하고 요즘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바로 이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조항이죠. 2020년도 9월 29일 이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죠.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에 걸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2020년도 9월 29일 이후에 6개월 기간의 차임한 연체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한 내용이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이나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8가지를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그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자, 월세는 100만 원 기준인데 3월에 50만 원을 내고 4월하고 5월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6월에는 80만 원만 납부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7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가 지금 납부를 못한 경우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될까? 월세 100만 원인데 3, 4, 5, 6이니까 4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0만 원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나 또 서로 합의를 한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임차를 하게 되면 그렇죠. 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건물을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죠. 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돼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불명확한 어떤 그런 화재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침수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일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바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보시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 등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1항에서 여기서는 이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임차인의 개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전부 다 그럼 적용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의 계약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요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10월 16일 이후에 적용된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그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으로 하여금 내가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구두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하든지요 이렇게 통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예를 들어서 이제 차임 임차료를 이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부분도 증액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입니다. 이건 이제 5%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의 5니까 5%선 한도 내에서 차임액,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증액은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100분의 5% 이상은 초과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일부만 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모든 상가 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두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용 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할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또 녹취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무슨 소리냐, 나 그거 못 받았다, 문자 못 받았는데요, 카톡 그 내용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상호간에 이제 얼굴 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증거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묵시적인 이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분인데,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이 바로 이제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바로 영세 상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동갱신은 1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액 임차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증금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액의 임차인 또는 이제 월세 차임료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민법의 제 639조에 따라서 묵시적인 갱신에 따라서 묵시적인 갱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세 상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임차인인 경우에도 민법 제 639조에 따라서 묵시적인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은 이제 임차인의 범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 처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내가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확정일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등록증에 상가 건물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인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에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0억 원의 상가 건물이 8억 원의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은행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B 상가인 경우, 이게 이제 임차인에 해당이 되겠죠. 2억 원의 월세는 500만 원입니다. 또 제2금융권인데요. C저축은행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배당이 될 것인가? 우선 A은행인 경우는 이제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상가는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고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한다면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2금융권은 C저축은행이 왜 배당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건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만약에 부여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자, A은행인 경우는 이제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배당을 받게 되지만 B상가인은 2억 원의 월세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은 전혀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C저축은행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3억 원의 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는 바처럼 확정일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액의 임차인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임차권 이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가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모든 게 부분들을 이제 원산복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전해 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증금도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액의 임차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저당권 설정,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다.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배제를 받은 이제 보증금 중에서 일정의 범위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200만 원,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1,900만 원을, 광역시인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하고 안산시, 용인시, 그다음에 김포시 및 광주시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중에서 일정의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만약에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상가 건물이 있으면은 그 상가 건물에 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가액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상한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때 보증금 중 일정의 합산액에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의 비율로 상가 건물의 거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합산액이 상가 건물의 2분의 1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두 사람 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의 비율로 나누어서 그 상가 건물의 2분의 1에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국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할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리금의 이제 정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리금과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임대인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규정된 바에 이렇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의 어떤 비품이라든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죠. 그래서 통상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건물에 인도를 받아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영업을 지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대 비용을 다 투입을 해서 내가 영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과 나와 임차인과 상호간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할 때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 또는 이제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 외에 실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이 사실 좀 권리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비품이나 거래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영업상의 노하우라든지 또는 상가 건물에 이제 역세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이제 골목 상권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리금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우리가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리금의 이제 회수기의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리금의 회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사항을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차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임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막 요구하는 것이죠.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지급 방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이것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개 조항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영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자, 임대인이 또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부분인데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 자, 어떤 손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기간이 뭡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결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